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은 소라영, 유상화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장 초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흐름이 빠르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잡학사전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변수들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소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참 알 수 없는 시장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6% 넘게 하락하며 47,594선에 거래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26% 밀린 22,749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0.56% 빠진 6,830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를 섹터별로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쪽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수를 잘 지켜주면서 팔란티어, 오라클 같은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꽤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쉐브론과 엑슨모빌 같은 대장주가 올라주면서 힘을 냈고요. 유가 상승 기대감 속에 안전한 투자처로 돈이 몰린 모습입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와 유통주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P&G 모두 떨어졌는데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실적 둔화 우려가 겹친 영향으로 보입니다. 산업재와 제조업 쪽도 부진했습니다. GE와 보잉 같은 전통 산업재가 줄줄이 내리면서 다우지수가 오늘 1.6% 넘게 떨어진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금융과 헬스케어 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어는 올랐지만 JP모건, 엘스파고 같은 대형 은행주는 빠졌고요. 일라일리, 머크 같은 제약주도 부진한 하루 보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라크 근처형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승조원들은 무사했지만 이란이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호르무즈 해역은 전 세계 원유 운송의 20%가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인데 실제 폭발로 교통이 마비가 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1달러, 브렌트유는 85달러대를 기록했고 이번 주 원유 가격은 약 21% 올랐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평균 3.25달러로 전주 대비 27센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무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에 직접 관여하고 싶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매체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자신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하찮은 인물이라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메네이 기조를 이어갈 차기 지도자가 선출되면 5년 안에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3일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이 진행 중인 건물에 폭격을 가해 개표 작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에 안정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21만 3천 건으로 직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주 이상 계속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소폭 늘어난 186만 8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민간 기업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새로 생긴 일자리가 6만 3천 개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6일 발표되는 2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전문가들은 새 일자리가 5만 개 증가하고 실업률은 4.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측의 승인 없이는 전 세계 어디로도 AI 칩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매출 성장 제한 우려가 커지며 AI 반도체 주가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AMD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으나 정오를 기점으로 급락하며 저점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AI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한 막대한 자금 확보를 위해 수천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AI 도입으로 업무 비중이 줄어드는 직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라클은 장중 최고점인 157달러를 돌파하며 강한 상승 동력을 보였으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 압력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중동의 전운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설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FT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초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확산하면서 다시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뉴욕 증시였습니다. 전날 국제유가 안정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뉴욕 증시 이날 유가가 급등하면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함께 체크해봐야 되겠죠. 네, 유상화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상화 아나운서. 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법인 투자 참여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술 컨퍼런스에선 국회와 학계, 금융당국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법인 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관해를 논의했습니다.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 구조가 강해 법인의 직접 투자가 사실상 제한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법인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경우 유동성과 시장 깊이가 확대되고 가격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 내부 통제 체계, 감독 시스템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역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약 18,000건으로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평균 전세값 역시 약 6억 7천만 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5% 이상 올랐습니다.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전세 공급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규정으로 갭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전세대출 규제 역시 일부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마지막 소식, 기름값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0원대, 경유 가격은 1,86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는데요.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이후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은 중동 전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격 담합이나 매점 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 가능성을 우려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불법 유통 의심 주유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선 특히 화물차 등 산업 수요가 많은 경우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당분간 유가 상승 압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맛집,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봄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따뜻한 햇살도 좋지만 꽃끝을 간지럽히는 은은한 꽃향기와 눈을 정화해주는 화사한 색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온 세상을 포근한 노란빛으로 물들이는 축제, 제27회 구례 산수유꽃축제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매년 3월이면 지리산 자락을 따라 노란 설렘이 피어나는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여러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날짜를 보면 아시겠지만 축제 시작일이 바로 화이트데이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영원한 사랑 구례에서 피어나는 노란 설렘이라는 아주 로맨틱한 주제로 꾸며집니다. 이 축제는 구례군 산동면의 지리산 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단순히 꽃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산수유의 꽃말인 영원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축제 곳곳에 로맨틱하게 녹여냈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노란 꽃담기를 거닐며 여유를 즐기고 해가 지면 행사장 입구에 조성된 빛과 사랑의 터널에서 환상적인 야경과 함께 낭만적인 밤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축제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노란 수채화 그 자체입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몽글몽글 피어난 산수유꽃 사이를 거닐다 보면 포근한 봄의 정취에 흠뻑 빠지실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축제는 더욱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체험거리에는 대표 프로그램인 산수유 열매 까기 대회를 비롯해 구례에 대한 지식을 뽐내고 선물도 받는 산수유 골든벨, 쫄깃한 떡을 직접 만드는 산수유 떡매치기까지 참여형 행사가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해 산수유 캐릭터 키링과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도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모소 지루할 틈 없이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축제에서 또 먹거리가 빠질 수 없을 텐데요. 구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개성 있는 먹거리들이 다양합니다. 선분홍빛이 매력적인 산수유 동동주부터 새콤달콤한 산수유 식혜, 그리고 지리산의 정기가 담긴 산채 비빔밥까지 입맛을 돋우는 산수유 파전과 함께 즐기신 후 따뜻한 산수유차 한 잔으로 여유를 즐기시면 정말 완벽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축제장 주변에 함께 둘러볼 만한 명소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구례는 산수유 말고도 볼거리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곳은 축제장에서 멀지 않은 화엄사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검붉은 흑매화가 한창인데요. 일반 홍매화보다 훨씬 짙은 검붉은빛을 띠어 아주 고혹적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3월 29일까지 사진 콘테스트도 열리고 홍매화 꽃잎 모양 소원지에 마음을 적어거는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산수유 축제에 방문하실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수유가 질 무렵인 3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드라이브 코스 섬진간 300리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분홍빛 꽃터널을 달리며 봄의 정점을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리산 산수유 꽃길을 걸으며 진정한 봄의 설렘을 만끽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수유꽃의 꽃말처럼 여러분의 2026년 봄도 변치 않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의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빈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3월 6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연일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틀간 급락 후 어제 10% 가까이 급등했던 코스피는 오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코스피는 1.66% 내린 5,491.02로 개장해 상승 전환하며 한때 5,6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장 대비 0.97포인트 오른 5,584.87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은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는데요. 개인은 2조 9,400억 원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1조 9,400억 원, 기관은 1조 1,161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한때 2.15% 내린 1,092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해 전장 대비 38.26포인트 오른 1,154.67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들였는데요. 개인은 785억 원, 외국인은 3,866억 원 매도한 반면 기관은 4,716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51% 내린 188만 8,700원, SK하이닉스는 1.49% 하락한 92만 7천원 선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각각 7.39%, 8.84% 상승하며 압도적인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5.72%, 알테오전, 에코프로 BM, 에어비엘 바이오 등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72% 하락했고 삼천당제약도 3.64% 하락하며 76만 7천원 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 어제 폭등했던 코스피가 오늘 널뛰기 장세를 펼치다 5,580선에서 장 마감했는데요. 네, 시장에서 개인은 3조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전날 14% 올라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도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8.3원 오른 1,47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먼저 소라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S팀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S팀이 단연 눈에 띄었는데요. 모델 매니지먼트와 브랜드 마케팅 전문 기업인 S팀이 상장 첫날 공모가 8,500원 대비 무려 4배, 34,000원까지 오르며 따따블을 기록했는데요. 개장 직후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 제한폭 상단까지 직행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코스닥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S팀은 상장 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2,263기관이 참여해 무려 1,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도 1,960대 1의 경쟁률로 약 3조 7천억 원의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S팀 오늘 3650원에 거래 시작해 33,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모델 한혜진 씨와 장윤주 씨 등이 소속된 브랜드 밸류 크리에이션 기업 S팀이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배에 성공했는데요. 네,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댄서, 수의사, 디자이너 등 폭넓은 아티스트 IP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어서 제가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HD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며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전반에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상승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구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란 사태로 글로벌 연료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안보 확보와 그리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4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8.5% 상승한 배럴당 81.0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HD 현대그룹 계열의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입니다.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계,
조달, 시공과 운영, 유지 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태양광 발전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유상화 아나운서, 어떤 걸까요? 네, 오늘 퍼스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중동박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방산 전문 기업인 퍼스텍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습하고 이란 역시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에 나서면서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방산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증권가에선 닭이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중동 내 방공 시스템과 지상무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방산업종 전반의 중장기적 수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퍼스텍은 TOC 훈련기, K9 자주포 등 주요 체계 사업에 참여하며 발사 통제 장비와 구동 장치 등을 생산하는 방산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무인항공기 등 대형 국책 사업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도무기와 해상무기 등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R&D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퍼스텍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는 8,50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9,900원, 거의 10,000원 가까이까지 터치를 했다가요. 오늘은 16.84% 오른 9,02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로 국내 방산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드론 무인기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죠. 소래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 넷마블입니다. 오늘 장 초반 넷마블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9시 34분 기준 전코레일 대비 약 12% 오른 54,300원에 거래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구글이 앱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넷마블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소 15%로 낮추고 구독 서비스는 10%로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죠. 넷마블은 국내 게임사 중 구글에 대한 결제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크고요. 모바일 매출 비중이 90% 이상, 인앱 결제 비중도 70% 이상이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넷마블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넷마블 4만 8,050원의 시가 처음 시작해서 고가로는 56,3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종가로는 10.42% 내린 53,5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앱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넷마블 특징주였습니다. 또 넷마블은 내달 25일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챔피언십 2016을 잠실 DM 콜로세움에서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특징주 LIG 넥스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방산주가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국산 방공무기 청궁2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UAE 측이 우리 정부의 요격 미사일 조기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LIG 넥스원은 청궁2의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풍산, 한국항공우주 등 여타 방산주도 강세입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유조선 파격 소식이 전해지고 이번 전쟁이 장기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가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다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국 증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코리아 ETF가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른바 코리아 ETF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글로벌 ETF 시장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에서는 글로벌 ETF 시장에서 나타나는 코리아 ETF 투자 확대 흐름과 그 배경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에는 최근 투자 자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투자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한국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총평하는 ETF입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대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 한국 경제 전반의 흐름을 비교적 폭넓게 반영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ETF에는 해외 투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코리아 ETF EWY의 경우 올해 들어 약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코리아 ETF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이 최근 들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 자금 유입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는 분석으로도 보입니다. 또 지난달 26일 기준 EWY의 하루 거래 대금이 약 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왜 한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입니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산업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투자 관심도 함께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투자 관심도 함께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글로벌 투자 전략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특정 국가에 집중된 투자보다 지역과 산업을 나누는 분산 투자 전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오랫동안 상승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장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시장이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는 주요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낮다는 평가도 꾸준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코리아 ETF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매력까지 더해지며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유상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키워드들을 드릴 테니 어떤 기업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노란색 카레, 케첩, 그리고 라면입니다. 이미 노란색과 카레만 듣고도 특정 기업 로고를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국민식품기업 오뚜기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오뚜기 제품은 참 친근하고 익숙하죠.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갓뚜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선행까지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집 냉장고와 부식을 책임지고 있는 오뚜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뚜기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인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 함태호 명예회장이 설립한 풍림상사가 그 모태인데요. 창립 초기부터 우리 밥상을 든든하게 책임져온 카레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뚜기 카레 출시 이후 이 기업에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1971년과 72년에는 국내 최초로 케첩과 마요네즈를 출시하며 당시에는 생소했던 서구식 소스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고 1981년에는 3분 카레를 선보이면서 대한민국 간편식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당시 매출 100억 원 시대를 지나 오뚜기가 매출 1,000억 원대를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1987년 청보식품을 인수하며 라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이후 농심 신라면과 함께 오뚜기 진라면이 한국의 대표 라면으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에는 연매출 3조 원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식품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카레와 케찹을 우리 식탁에 안착시키고 간편식 시장을 개척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오뚜기만의 브랜드 파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압도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카레, 케찹, 마요네즈처럼 우리 밥생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품목들에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도 오뚜기의 우수한 브랜드력과 다각화된 제품군이 국내 식품 시장의 부진 속에서도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 뒤에도 가려진 고민이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2% 성장한 3조 6,855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18.9%가량 하락한 1,800억 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덩치는 커졌는데 내실은 줄어든 상황인 거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내수 의존도에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품과 40%에 달하는 농심과 달리 오뚜기는 해외 비중이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원가 상승과 판촉비 부담도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BTS 진을 모델로 기용하고 인천공항에 라면을 공급하는 등 인지도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이 비용이 고스란히 수익성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만큼 제품 가격을 쉽게 올리기 힘든 서민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도 경영직에는 큰 숙제였을 겁니다. 오뚜기에게 지금 필요한 건 착한 기업을 넘어 이작도 잘 내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며 이 재무적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길지가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수익성 악화라는 재무적 부담 속에서도 오뚜기가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기업의 품격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담은 바로 상속세의 정석이라 불리는 사례인데요.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이후로 함영준 회장이 1,500억 원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꼼꼼히 완납한 것은 세계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편법 승계가 빈번한 이러한 시장에서 전공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또한 비정규직 없는 직장을 지향하며 시직사원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결단과 30년 넘게 6천 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를 지원해온 꾸준함은 오뚜기를 단순한 기업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선행들이 쌓이면서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팔아주기 운동을 옮겼고 이는 가뚜기라는 유일무이한 랜덤 팬덤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충성 고객이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스스로 구축한 셈입니다. 오뚜기의 미래는 K푸드의 세계화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10%대에 머물러 있는 해외 매출 비중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냐가 생존의 핵심이 될 텐데요. 이를 위해 BTS 진을 앞세운 진라면의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베트남 공장을 기점으로 동남아 현지 맛을 공략하는 등 글로벌 오뚜기로서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에 맞춰 단순한 끼니를 넘어 전문점 수준의 레스토랑 간편식 시장을 선점해 수익성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의 굳건한 지배력에 글로벌 성장 동력인 제대로 장착된다면 오뚜기는 다시 한번 수익과 선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오늘 기업 로고에서는 노란색 카레로 시작해 국민의 마음을 얻고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오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위기 속에서도 이들이 지켜온 진심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오뚜기 제품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국민식품기업 오뚜기에 대한 기업 로그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국민식품기업 오뚜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카레와 케첩, 마요네즈 등 다양한 제품 등을 통해 오랜 시간 우리 식탁을 책임져온 기업인데요. 네, 다만 높은 내수 의존도와 원가 부담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오뚜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장 전략을 보여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라영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리포트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등 다양한 글로벌 외부 요인들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처음에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예상과 달리 상품 수지 적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이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컸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런 외부 요인들이 한국 증시와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품 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약 255억 달러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중국 적자는 줄어들었지만 대만과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로 수입처가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수입 수요는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더군다나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기업들이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가 내려가면 수입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관세 정책을 통한 구조적인 무역 적자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가 무효화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 15%의 한시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이 법은 국가별로 조정할 수 없고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요. 향후 다른 나라들과 무역 갈등을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은 국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달러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릴 가능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악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듯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 실패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재정 적자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는 중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요,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회피할 가능성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제비적 변화는 원달러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달 원달러 환율은 1,450원에서 1,500원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란 공습과 같은 지정학적 사건들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결과 역시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원화에 대한 하방 압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될 경우 원화 달러 약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봤을 때 투자자들은 이렇게 단기적인 이벤트에 지나치게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이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과 경제 구조적인 변화를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 더욱더 이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달러 약세가 예고되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달러 자산을 비중 있게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현재 한국 증시를 비중 확대 대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현재 저평가 상태에 있고요. 기업 실적 성장과 반도체 섹터의 회복이 예상됩니다. 또한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미국의 관세 정책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정 악화와 달러의 약세는 중기적인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과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으며 기업 실적 성장과 AI 투자 사이클이 주도하는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런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다뤄봤고요.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향후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펀더멘털에 집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재정 악화와 달러 약세 가능성은 환율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고 또 반도체와 AI 중심의 성장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요. 네, 오늘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상승 이슈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실제로 국제 유가는 전쟁 우려 속에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며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인데 이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위험 자산인 주식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원유나 일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자극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이런 긴장 속에서도 일부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하는 등 회복 시도도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더라도 기업 실적과 AI 관련 투자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숨을 고르는 흐름, 그리고 코스닥은 비교적 강한 반등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상승,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영향으로 큰 폭의 조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쟁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기도 했는데요. 네, 정리해보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총 3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는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과 재확산 가능성이고요. 세 번째는 AI와 기술주 중심의 성장 기대감입니다. 이 3가지 요인이 서로 충돌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라영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은 아무래도 국장과 미장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다라고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국장에 몸을 담고 있는 개미이다 보니까요. 국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는 울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웃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유상화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올랐지만 해외 글로벌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해외 증시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약간 아픔과 속상함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국내 증시는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속상함을 달래줬다는 마음에서 토닥토닥이라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이 갈등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셔서 굳건히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상화 아나운서의 토닥토닥 이 한마디로 저도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우리 시장은 낙폭을 줄이며 회복의 가능성을 다시 탐색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균형을 찾아나가는 흐름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